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글로벌 통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 환경 변화가 급격한 가운데 제가 오늘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요. 지금 G7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 한국도 거기에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7 국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죠? 자, 미국, 파이낸싱 넘버원, 미국, 생산 제조, 중국, 그 다음에 유럽 하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 제가 빼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캐나다가 지금 7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G7의 흐름하고요. 또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탈리아하고 캐나다 빼고 우리 한국을 넣어서 지금 중국도 포함시켜서 6개국에 관한 사항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미, 중, 한일, 영국, 독일, 프랑스 7개국이네요. 자, 전 세계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1980년도에서는 G7이라고 해갖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유럽의 나라, 아시안의 일본, 중국은 포함 안 됐죠. 미국, 캐나다에 갖고 지금 7개 국가가 전 세계 재무장관회의라고 순회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리더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2000년 돌아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의장국이 됐죠. G20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G20 선진국과 중진국을 해갖고 20개국을 갖다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갖고 진행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 가운데 당시에는 뭐 1980년대는 전 세계 시장의 흐름도 선진국 주도로 갔는데 최근에도 아직까지 뭐 선진국 주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선진국의 흐름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우선 G7 국가 중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2년 동안의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일 때 오죠. 투자 자금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2년, 3년째 코로나가 되면서 앉아서 지금 뭐 전자, 인터넷 뱅킹, 주식, 선물 시장 다 거래하다 것도 있죠. 모든 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가장 쏠림 현상이 뭐죠? 주식, 부동산, 금융, 뭐 비트코인 주춤하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몰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기의 시향은 보통 10년 주기설이다, 뭐 20년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기설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빨라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에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냥 S&P도 그냥 이렇게 급격히 올라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이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사이클이 떨어져서 내려가듯이 이런 흐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요즘 변화가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달러의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했지만 국제 간의 거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달러의 거래가 우선이고요. 유로, 파운드, 엔은 요즘 그냥 엔저 때문에 너무 그냥 약세가 돼서 힘을 없어요. 위안이 쪽 강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축 통화가 된 달러가 중심이 돼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게 미국의 연준 아닙니까? 연준이 뭐 작년 12월부터 그냥 이 상황이 힘들어지겠다. 올해 그냥 무조건 금리 올린다 그래갖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0.25, 0.5 빅스텝, 그 다음에 0.75 자이언트 0.75 하다가 아마 6주마다 한 번씩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데요. FOMC 위원회를 통해서. 근데 이제 미국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7월 달에 8.5로 지금 주춤 하향한다 그래갖고 아마 이번에 9월 달엔 8.5 정도로 지금 금리 8.5가 아니라 0.5로 지금 다시 내릴 거라는 예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유일하게 안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했죠.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영국도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인상해서 0.5에서 영국도 지금 1.75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도 했지만은 영국의 경제 상황 상당히 암울합니다. 왜냐? 40년 만에 영국도 경기 침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영국하고 라이벌이 됐던 독일 상황도 보면은 자, 독일도 전 세계에서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한 40% 정도 수출을 의존하고 우리나라는 한 60, 70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수출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떻죠? 달러의 영향도 있지만은 유가, 원유, 가스 수입에 대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뭐예요? 달러 값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지금 독일도 수출 경쟁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독일 31년 만에 무역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 무역 수지 적자 이 상황을 가면 뭐 하반기도 지금 좋은 상황이 지금 안 좋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제적인 시황은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우리가 곡물을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일시적으로 달러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선물 시장은 보통 3개월, 6개월 거를 미리 거래하면 다음에 와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은 어떻다?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 파동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2022년 1분기 시작할 때는 조금 회복될까? 근데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였어요. 유가가 너무 올라갈 거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렇게 터질 걸 예상 못했어요. 조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월 24일부터 하다 보니까 가스, 석유, 원유 관련된 게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 보니까 곡물 시장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영향이 있는데요. 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중고로 지금 어떤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유럽의 가장 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또 독일입니다. 자,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유는 가스 송유관을 갖다 직접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원이나 에너지도 그렇고 기업도 거래처에 한 기업이나 두 기업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쪽에 수입원이나 거래가 중단되거든요. 분산을 못 시켜요. 그 상황에서 독일이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물가 수준도 올라가지만은 독일 상황이 지금 30일만 무역 상황, 무역 적자는 뭐 중국이 2달 동안 뭐 상하이 또 베이징 봉쇄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제조 공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나면 뭐 중국은 방역 때 무조건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또 독일도. 그러니까 수입은 또 그냥 러시아에서 가스를 많이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수출 수입, 달러, 환율, 여기에 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대부분 영국도 금리 인상을 올려갖고 영국이 지금 0.5 올렸네요. 1.755. 독일, 프랑스, 뭐, 그 외에는 EU-연합은 이제 EU-연합의 위원회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유일하게 지금 금리에 대해서 지금 동결시킨 나라가 있어요. 참,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상 가죠. 자,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경기가 지금 멈췄어요. 둔화됐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면은, 중국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릴 때, 금리를 팍팍 올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금리가 지금 많이 높은 편인데, 코로나가 오기 전엔 중국은 금리를 갖다가 4.15에서 4.2 정도 유지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금리를 갖다가 그냥 더 오히려 중국은 낮췄어요. 그래서 3.85를 계속 유지했어요. 언제까지? 2021년 12월까지 낮췄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올해 서너 번 올리고 또 저기 뭐 유럽도 영향받고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이 2.5입니다. 한국은 2.25예요. 역전당한 상태에서 2인데 유일하게 중국은 또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중국은 지금 최근에 8개월 동안 3.70으로 금리를 아예 그냥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위안은 절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어때요? 뭐 은행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도 예측은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위안이 올라가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그 방어로는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중국은 2013년 2월에 중국의 이제 3월이구나. 그때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5년마다 국가 주석 7인 중에 리더가 중국의 주석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시진핑이 1기, 2기 올해 내년 2월에 끝나면은 올 연말에 3기 집권 지금 5년 준비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 매스컴퓨터는 다. 그러니까 이제 5년을 위해 갖고 지금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중국도 지금 경제를 안정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위안은 올라가. 저 부동산 버블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중국도 심각하죠. 작년부터 지금 시진핑이 저 부동산 버블을 잡으라고 한번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저기 중국의 그 유명한 저기 부동산 그룹 있지 않나요? 헝다그룹 기억나네요. 네, 헝다그룹 도산했잖아요. 도산 직전까지 갖고 워낙 자금.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면 어때요? 중국은 대단해요. 그냥 전 성 31개 이제 거기 성들이 있는데 전 성에 있어서 중국에서 그냥 부동산 건물이 30몇 층이 올라가다가 그냥 공정률 65에서 멈추고 50에서 멈추고 지금 난리들 났어요. 그럼 그거 같은 게 어때요? 은행에 이제 은행 융자 대출 자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멈추면 이게 뭐 답이 있나요?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령 건물이라든가 짓다가 멈춘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금리는 지금 거의 동결시켰는데 이거고 제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연준하고 상관없이 금리의 영향이 일본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아베 수상이 이제 어떤 총격으로 서거를 했지만은
2013년, 12년 정도에 이제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아베 수상이 집권을 해갖고 N을 막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환율도 그렇고 외환, 그다음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막 뭐 모티베이션을 많이 줬겠죠. 근데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외환이라든가 컨트롤 조정을 해야 돼.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아베노믹스의 잘못된 판단 정책에서 제가 88년부터 이제 일본서도 한 30여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일본은 1980년대 G7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가장 경제대국으로 한 게 어디냐? 일본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에는 가전제품 왕국 일본 전 세계, 자동차, 정밀기계,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이제 90년대 시작하기죠. 그러면 전 세계 마켓 쉐어에 미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80년 떨어질 때 일본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일본을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G7 1985년에 프라자 서밋을 하고 나서 86년에 미국과 일본의 구조협의를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방 압력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요, 일본의 N을 갖다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N고 1달러 100엔을 올려버려요. 그 다음 거 어때요? 일본은 앉아서 N의 금융의 N의 가치가 올라버리니까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돈 갖고 투자하겠죠.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 제조에 투자해, 글로벌.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급등 N과 다 N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투자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N 저가 돼 보니까 자산 가치,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이제 박 PD님 부동산 또 전문가시니까 급격히 올라가고 투자했다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야. 그 차액을 갖다가 못 맡고 한 게 일본이 1991년에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왜 설명드리냐면 91년도부터 꺾이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2010년대 잃어버린 30년을 막아보려고 아베노믹스가 12년부터 구원투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2022년 되면서 이제 30년 됐으니까 어떤 평가 진단이 나오냐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최근에 제가 이 설명하면서 엔화가 너무 약세입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의 고정금리는요, 아베노믹스 할 때부터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제로금리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1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장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가 워낙 낮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제로금리 이하로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 자체에는 국채가 워낙 지금 많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만약에 금리를 갖다가 연준에 의존해서 올려버리면은 국가의 채무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일본 예산이 한 110조 엔이니까 한 110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 진짜 우리나라 많은 편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2요. 1억 2,60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5,162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국채 발행액을 많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려버리면은 어떤 이자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낼 돈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국채를 사준 사람들이 일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외국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 특징은 우리가 이제 국가 간에도 보면은 돈을 갖다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해외에다가 투자해서 채권국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걷어들이면은 채권이 많고 채무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좀 방어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엔저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1달러가 제가 이제 88년도에 일본을 공부하러 갈 때가 100엔이 600원이었거든요. 그때 1달러가 100엔에서 난리 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얼마냐? 최고로 비싼 데가 이제 1달러가 78엔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가 얼마죠? 올해 들어서 120달러가 되다가 135달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저가 너무 그냥 엔이 약해지다 보니까 일본에는 수출하는 것도 수출할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고 내수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상황에서는 엔저를 어느 정도 지금 개입하기도 힘들어요. 막아야 되는데 못 막다 보니까 수입하는, 옛날에 이제 엔고 때는 수입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엔이 비쌌으니까. 근데 요즘 엔저가 되니까 가스, 원유, 자원, 에너지 수입하는 금액 비싸졌고, 일본에서 이제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값이 비싸다 보니까 일본 전반적으로 소비 시장을 봤을 때는 엔저가 장기화되면은 일본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G7국가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 마이너스 금리하고 어제 고정금리 가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 연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한 15분이 금세 지나가네요. 자, 일단 이번 방송 이렇게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했는데 청취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